얘기지만 통계적으로는 한국의 농업에 미래가 없어요. 통계 수치에서는 자급률은 떨어져, 농촌은 고령화돼, 사람은 안 살아, 농촌 소멸돼. 그 다음에 청년은 이제 1%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농부에서도 1%도 안 돼.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수치에서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며칠이야? 5월 25일. 아, 벌써 25일이야? 벌써요. 올해 벌써 반 다 가고 있어. 2021년 5월 22일. 25일. 25일. 2021년 5월 25일. 여기 어디입니까? 평대리 비자림. 평대리 비자림. 부자요. 그거 안 해도 돼. 요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아, 왜요? 다 하던데. 왜 하는 건데? 편집할 때 일로부터 시작하라고. 소리 네. 소리 잡는 건데 소리.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좋아져가지고 프리미어에서 그냥 잡아줘. 자기가 알아서. 소리 자동으로. 나는 거구나. 난 동작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전에는 나보고 박수치고 먼저 인터뷰하라고 하더라고. 언제 하세요? 예, 알았어요. 여기는 사회적 농장 다물밭? 예, 다물밭이요. 다물밭. 그리고 뱅디 자연농원. 는 이제 저희 농장 이름이고. 농장 이름이고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에 뭐라 그러면 여기? 현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은 좀 확대된 개념이고, 사회적 농장은 별개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농업은 네. 넓은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농장이 먼저 시작돼서 좀 문제예요. 사회적 농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 경영체를 먼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거 오류를 밟고 있는데, 내용 없이 형식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뭔지도 정의가 없이, 뭘 농사지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농장만 있죠, 지금은. 그럼 어쨌든 뱅디 자연농원과 저 개인 농장과 사회적 농장을 별개로 예. 운영하시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무튼 한태호 대표님과 네.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어제 사실 몇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번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공영이 그리고 월간 친환경하고 인터뷰했는데 네. 그 뭐야 무슨 약장수 광고로 광고로 찍혀가지고 나와가지고 광고? 상심이 엄청 왜? 컸어. 왜? 아니 자기는 인터뷰인 줄 알고 그래도 열심히 대답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 농약 광고에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자기 그런 얘기 나중에 농약은 보통 택배로 왔는데 써본지도 않은 농약이 그래가지고 우리 인터뷰하겠다니까 자기 인터뷰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 술 한잔 하면서 얘기저기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남기지를 못했어. 아니 기록을 못했다는 거 기록을? 기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상해가지고 땅에서? 아유. 저는 해남에서 왔고요. 네. 저도 한살림 생산자이기도 하고 10년 정도 했고 네. 그리고 한살림 생산자이면서 그 해남 지역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미새마을이라는 공동체 네 했었고요. 한살림으로부터도 지원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농사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될지 계속 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쉬어보고. 네. 일단 쉬어보고. 보통 이제 겨울을 넘어가 봄이 될 때쯤 되면은 이게 좀 힘이 나잖아요, 농사꾼들이. 아, 이제 밭에 나가야지. 그렇죠. 그런 힘이 나는데 20년 되던 겨울에 왠지 모르게 힘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짜 밭에 나가기 싫다. 좀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공동체도 한 10년 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쉬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살림 그 공동체도 약간 뛰쳐나오다시피 저희 다음 달부터 안 나옵니다. 원래 이가가지고
약간 그래서 생산자들이 약간 벙찐 표정으로 하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저를 좀 미워하시는 분들도 계셔. 제가 그 실무자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2, 3년 정도는 대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무슨 역할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한순간에 때려쳐가지고 저한테 분노하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고. 아무튼 그러고 이제 한 1년 정도 쉬면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농사와는 좀 별개의 일들 사람 이제 공동체나 뭐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계속 이 숙제같이 이게 남아 있었어요. 그 진짜 현장의 농사꾼들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좀 기록을 해두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걸 해야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아 이런 느낌이군요 이런 걸 알 텐데 근데 실제 농사꾼들은 바쁘고 잘 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쉴 때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강원도 화천까지 네. 한번 쭉 올라가 보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가 제일 좀 어려워요. 왜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살림 활동가 할 때 웬만한 지역들은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제주도도 이제 여러 번 왔는데 다른 지역은 가서 보면 이게 그래도 좀 감이 오거든요. 네. 아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근데 제주도는 몇 번 왔는데도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육지구랑 좀 다른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뭐 가령 해남보다도 더 먼데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들 어떻게 다 올려보내는 그 유통비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드르 공동체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과정 같은 거 보면 와 이거 뭐 전라도에서 막 10년 20년 해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걸 조합 만들어서 어쨌든 규모도 사이즈도 크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가고 있는 것들은 어떤 조건들이 가능하게 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척박한 토양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또 농사 벌어먹고 사는 농산물들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실제 현장은 어떤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우리 이제 실천과 양성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토양에 대한 이해인데 제주에는 육지는 크게 4개의 토양밖에 없잖아요. 4종류의 토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만 해도 한 20개인데요. 저 해안에서부터 모래반, 중간에 황토도 있고 여기는 검은 화산의 토고. 지명에도 황토하면 이제 황토가 나오는. 황토도 있구나. 예,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 자체가 동서남북이 왜 다 다르냐면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서쪽은 옛날에 대륙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황토가 있으니까 마늘, 양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동쪽은 화산의 토가 화산섬에서 화산이 터졌을 때 서풍이 불어갖고 그 재가 다 동쪽에 다 쌓인 거예요. 그 다음 제주시는 또 다르고 서귀포는 흙이 없어서 원래 과수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를 이해하려면 네. 제주의 형성 과정과 토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실장가들이 이제 우리가 농장을 좀 몇 개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좀 특징이고 그러니까 제주를 이해할 때 이쪽에서는 우리가 동쪽에 온 사람들 보면 뭘 보냐면 귀농인들이 고추를 심어. 귀농 해가지고 고추는 안 돼 여기 바람이 흔들려서 응? 그 집에 먹을 때 바람 안 부는 담 밑에나 몇 개 심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여기는 귤이 안 돼. 귤. 여기서 귤을 심으면 태풍에 뿌리쳐 뽑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주랑 아마 비슷한 게 고냉지인 것 같아요. 고냉지. 네, 대체가 안 되는 산지가 있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왜냐면 이게 겨울에는 제주가 산지라기보다는 이제 기후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고냉지가 아니면 재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딱 2군데가 대체 불가능한 것이 제주와 고냉지. 2개는 농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 네, 왜냐면 이제 위치나 이런 것만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게
패턴들이 이제 소비 패턴이 가공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원재료를 수입해버린대. 건조 상태로 들어오면 네. 부피도 적고 원가 개념이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한 살만 봐도 지금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은 몇 프로가 아니야? 내 옛날에 몇 년 전에 봤을 때 17% 정도밖에 안 됐거든. 뭐예요? 1차 농산물이. 지금도 많지 않아요. 더 줄었겠지. 전체 물량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도 누적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있는 실천가들 중에서도 여기 와서 처음 봤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농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농업도 있지만 이제 귀농인을 대상으로 마을에 정착하도록 안내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 40종류 이상을 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재배법을 익히는 거야. 씨앗 구분하는 법부터 육묘하는 거, 정식하는 거, 재배하고 수확하고 갈무리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 1년인 이유가 그거예요. 파종 준비 전부터 갈무리까지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좀 힘은 많이 들죠. 근데 농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시작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귀농 프로그램과 차이는 이게 농촌에서 시작한다는, 농촌에서의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친환경은 다 보면 완전 거의 독부장군이에요. 독고다이거든, 독고다이. 혼자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꿋꿋하게 할 거야. 뭐 그래서 이제 지역 융합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농업이 지금은 점점 제가 얘기지만 통계적으로는 한국에 안 살아. 농촌 소멸돼. 그 다음에 청년은 이제 1%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농부에서도 1%도 안 돼.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수치에서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내부에서의 동력을 자생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이미 한국 농업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필요해. 내부에서 자율적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농업이 어려운데 농업 관련 공무원 수는 더 늘어. 왜? 보조금 하나를 그냥 통으로 100만 원씩 딱 줘버리면 될 걸 5만 원짜리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한 100개 10만 원짜리 또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서류나 사업은 많아졌는데 그게 농촌의 활력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공무원은 많은데 농민들은 지치고. 왜? 서류 떼다 보면 지치거든. 저도 한 연초에 같은 건 한 10개 정도 복사해놔요. 제출하는 게 다 똑같거든. 뭐 경영처 확인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 중심적이고 편의 중심적으로 가지. 그런 속에서 과연 이게 어떤 대안적인 게 될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 이게 어떤 밖에서 농업을 바라볼 때는 그냥 단지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공간, 아니면 좀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약간 고려의 한 변수, 이 정도 무게죠, 솔직하게. 귀농하신 거죠? 귀농이기도 하지만 원래 고향이 한대니까. 그래요? 그 신문 기사 봤는데 2012년인가 11년에 네, 2011년에 오셨다고. 네. 그래도 마지막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계연도가 10월 1일로 시작되는데 9월 30일 날 딱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나 내일 그만둘 거야. 아무도 안 믿더라고. 10월 3일 날 이사 싸고 내려와 그랬지. 어디 육지부 회계. 예. 그래서 나는 나이 40전에는 고향에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근데 왔을 때 좀 약간 당황했죠. 왜요? 와 보니까 나는 고향인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멀리 학교 갔다가 한 30년 가까이 비워놨다가 갑자기 오니까. 언제 떠나셨는데? 저는 한 5살 때 제주시로 갔지. 시로 갔다가 제주시에서 20살 무렵까지 있다가 그 다음부터 한 20년 또 서울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 온 케이스라.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친척이 있고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시고 하니까
아, 오셨을 때 살아 계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102살까지 살았는데 와. 99세까지 우리 당근밭에서 검질맸어요. 김매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는 그 100살 난 할망 일 시킨다고 그냥 응? 막 하는데 내가 일 시켰냐고 알아서 와서 일했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때 그런 말 했어. 농사는 아침에 배우면 점심에 해야 한다. 응. 원래 철학이 그랬지. 아침에 뭐 하면? 아침에 배우면 점심 때 바로 하라 말이야. 아, 아침에 배우면 점심 때 해야 된다고? 응. 뭐 익히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할 생각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로 했죠. 그런데 뭐 처음에는 뭐, 그리고 사실 농사하니까 그때 처음이시였던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완전 쇼했지, 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농사 허갔어? 얼마 있다가 또 갈 거야. 그러니까 뭐 상대도 안 해지. 예? 청년 애들은 아우, 갑자기 왜, 조용한 동네에 와갖고 시끄럽게 해. 뭐 이런 분위기였고, 괜당들은, 아이씨, 쟤네 이제 없을 때는 땅 빌리기도 쉬웠는데 이제, 농사 짓는다고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경쟁자로 또 생각하고, 처음에는 좀 의외였지, 의외.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 마을에 몇 가구나 되는데? 육지랑 제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육지는 마을이 작잖아요. 그쵸. 여기는 평대리가 작은데 평대리만 1000명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육지는 자연불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평대에 자연불악이 3개 있어요. 동동, 중동, 서동. 네. 합쳐서 평대리 그러면? 네, 3개가 합친데 제가 중동 총무예요, 마을. 그런데 우리 중동 그 사람들만 해도 육지의 리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육지랑 제주랑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 규모가 다르고, 규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행복농장이나 이렇게 충남이나 이렇게나 전남은 우리 교류 때문에 가는데, 그때 가보면 면사무소 있는 데 가면 백반집 딱 하나, 짜장면집 딱 하나예요. 요새는 되게 그렇게 됐죠. 네, 됐죠. 네. 여기는 아까 봤지만 정식집만 한 8개 있어요. 짜장면집 2개, 카페가 한 30개 되고 게스트하우스만 한 20개 넘어요. 그 뭐지? 이 불악이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마을도 이제 약간 큰 마을인데도 한 50가구 네, 이런 정도거든요. 여기는 자연불악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악이 형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단위로? 그러니까 육지는 농촌이 빨리 해체됐는데 제주는 해체되는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육지도 과거에는 다 이거보다 훨씬 많았죠. 그렇죠. 뭐 인구수로. 근데 육지는 급격하게 모내기라든지 한우 이런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경운기가 들어오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급격하게 완전히 무너졌다면, 제주는 반면에 노동력 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 다 공장으로 서울로 다 육지 같은 게 올라갔을 때 여기는 지금도 농사 비중이 1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큰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농촌에 있는 거예요. 오기 전에 그 통계청 가서 봤거든요. 농업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더라고. 네. 그 왜 안 주냐면은 제주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촌 인구가 는 유일한 지역이었어요. 귀농 열풍 때문에. 5년 전인가 내가 한번 교육 갔을 때, 그때 농업기술원에서 귀농 교육 모집하는데 400몇십 명이 지원해갖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교육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제주를 귀농을 할 때 제주가 1순위로 뜨는 거는 제주의 자연환경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남들 보면 그러잖아요. 제주 오면 다 귤 키우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을 꾸고 온 거지. 근데 와보면 현실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한 2013년, 15년까지가 마지막에 했던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 농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는 농사가 잘 되면 땅도 살 수 있었어요. 농업으로. 그런데 2015년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냥 저의 짐작으로는 이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었고 제주도라는 땅 자체가 그래서 그 전에 땅값들이 꽤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나 이런 쪽은 많이 올랐었는데 중문 이런 쪽은 올랐었는데 그 농촌까지 파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파급되냐면 저가 항공이 뜨고 저가 항공이 뜨면서 제주의 근접성이 되게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쉽게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될 것 같거든. 그러면서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또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니까 이제 귀농에 대한 새로운 열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게 제주였어요.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이 되면서 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또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옛날보다 계속 떨어지고 귤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귤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귤은 이제 차등이 되고 있죠. 차등으로. 왜냐면 이제 망감류 이런 것들은 느는 반면에 실제 귤은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새로운 품종들이 엄청 나오니까 저만 해도 옛날 귤을 잘 먹게 되는 거야. 단맛에 익숙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천혜향 이런 거 한번 먹으면 귤을 안 먹고 싶어지더라고. 그런데 덕분에 또 이 요새는 저희가 해남이지 않습니까? 요 남도 라인이 약간 이 제주도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강진 약간, 해남 약간 맞아요. 수혜를 받고 있어요. 강진 해남이 왜 가냐면 여기에 있던 분들이 그때 가서 몇 분이 그런 얘기해요. 강진은 아직까지 땅값이 3만 원이거든. 그렇죠. 농지가. 저도 이렇게 강진을 겨울 채소 때문에 가끔씩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 평균 농지가 30만 원이라고 안 믿어. 그럼 우리 땅 1000평이랑 그게 10,000평이랑 바꿀까요? 그러면 바로 바꾼대. 예? 그런데 강진은 농지는 사기 쉬워도 팔질 못해 또. 살 사람이 없어. 농촌에 안 오니까. 그냥 거꾸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게 뒤여서 대부분 해남하고 강진에 많이 갔어요. 해남, 강진, 장흥. 장흥. 왜 그러냐면 그쪽 라인들이 이쪽에서 직접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냥 여기에서랑 기후도 약간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행정에서 확대해버려서 이제 그쪽도 땅값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가게 돼 있어요. 거의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딱 그 가격대. 그러니까 농사짓면서 벌 수 있는 돈하고 땅 사는 비용이 그나마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건데 한 3만 원대, 5만 원대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한 1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10만 원에 가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아니 농지 10만 원까지만 해도 할만하나요? 네, 그런 땅이 안 살아봐가지고. 가능해요. 그거 내가 볼 때는 10만 원이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 10만 원. 그거 넣으면 농업 소득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튼 그런 추세 접어들었습니다. 귀농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농업이 농촌에 와보면 지금 농촌 공동체가 많이 해체됐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잔치를 했어요. 잔치. 마을에서 3일을 잔치. 또 제주도 유명하잖아. 네. 그 잔치.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상에 들 사람이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상해 문화 자체가 없어요. 여기 그래도 제주도는 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청년도 없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만 해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언제 돌아가셨어요?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주짜리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7년 됐네. 7년.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어르신들 간에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지가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농지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자산으로 이해를 해버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네에도 빈집 알아봐 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빈집은 많아요. 근데 폐가로 있어 그냥.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냥 상속받은 자식들이 그거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집으로서는 자기는 이 마을에 들어올 생각도 없고 자산 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언제 오르면 이제 이미 좀 올랐는데 이제 자기가 뭐 적당한 가게에 판다든지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지금 어느 분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조금 있어 가보면 누가 사갖고 펜션 짓거나 커피숍 짓거나 다 그래.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마을 총회 했었거든요. 네. 비대면 코로나 시대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면은 회의비로 10,000원 주겠다 했더니 다 밀착 끌면서 다 오더라고. 10,000원 때문에 경로당에서 그냥 다 오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어. 좀 동네 빈집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야 빈집은 많은데 사람 살 집은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농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력을 키우라고 하거든. 그게 핵심이 규모예요, 규모. 그렇죠. 농지를 키우고 뭘 하려면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더 확대해야 돼. 그러면 농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자로 생각해. 서로 뺏어 먹어라. 그 다음에 농촌의 경쟁 인식이 확대됐고, 두 번째는 정부가 농정을 하면서 영농조합 법인 중심으로 지금 다 지원이 가다 보니까 농촌에 농민 수만큼이나 영농조합이 많아. 근데 다 그게 다 서류상으로만 있고 그것이 그 제주도 뉴스도 나왔더만요. 원법인 문제 많다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심각해. 근데 영농조합 만들면 꼭 마을에 피해가 와. 왜? 도장만 찍어주려 했는데 도장 찍어주다 보면 나중에 남은 자산 있잖아요. 5년 지나면 개인께 되거든. 그러다 보면 맞아요. 다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의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은. 네, 비농 교육 열심히 그래서- 하면 뭐 될까요? 그래서 안에서 안 되니까 밖에서 새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안으로 넣어야 이게 잔잔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안에 있는 걸 변화한다는 건 좀 힘들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을 것도 하려고 결심했냐면, 그 사람들이 와도 마을에도 비빌 언덕이 필요해. 뭐 행정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마을을 약간 미세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리장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해. 어떤 판단을 하고. 그래 마을에 좀 새로운 분위기. 뭘 할 수는 없지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귀농을 해도 개인의 능력이야. 그냥 가도 걔가 못한 거야. 마을은 아무 잘못 없어. 저게 누구야? 상주에 누구지? 향윤 아빠. 이장 하면 박종관 씨. 박종관 씨. 아세요? 상주 포도농사 짓는 박종관 씨라고. 이장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뭐 동네가 살아났지. 아니 바꿀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귀농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농지도 없지, 집도 없지, 기술도 없지. 예? 그러니까 있는 건 몸뚱아리라는 말은 옛날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택도 없거든요. 농정이나 기본적인 그 농산업이죠. 농산업의 흐름 자체는 더 커지고 있잖아요. 더 규모화되고. 예, 기업화되는 건 맞는데 농민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농민이 없어도 농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그게 실제 제가 느낄 때도 그게 지금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쪽에서 귀농교육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들어와. 그런데 와가지고 걔 뭐라고 해야 돼? 작은 농지 어떻게 구해가지고 농사 짓고. 근데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뭔가 투잡 뛰어야 되고 그러다 말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의 반복들.
계속 보이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을 독려하는 이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이제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사실은 농민하고 농촌하고 농업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문제, 영역의 문제고, 농촌이 농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농촌에 뭐 농민이 몇 프로나 살아요. 응? 그리고 농촌이 가져야 될 게, 농업과 매개는 하지만, 도시 없는 농촌도 없고, 그런 전제에서 고민해야지. 그런 거를 어쨌든 실험적으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실험적으로라도. 왜냐면 기존에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는 기술과 판매도 아니죠. 사실은 그들에게는 보조 사업에 자격증을 부여해 준 거예요. 몇 시간 이수하고 뭐 하면 당신의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 사업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실패라는 게 검증이 됐고, 그런데 그들은 대안적으로 제시 못해요. 제가 행정 가서 맨날 얘기하는 게, 왜? 펴놓은 것이 좋은데, 난 이미 행정적으로나 뭐든지 이미 익숙한데 뭘 새롭게 합니까? 그리고 되겠어요? 어쨌든 농촌 공동체가 살아남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와서 꼭 농사만 하라고는 안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특기를 하나씩 꼭 살리라고 꼭 하고, 그 주특기가 마을에 유익하게 쓰여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구성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할 때 첫 강의가 뭐냐면, 제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예요. 육지랑 다른. 제주만의 어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만나 나가야 하고, 제주를 이해해야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농업, 농촌을 제주에 맞추려고 하면 백전백패다, 그건. 그게 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효과를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저는 작년하면서 약간 반향은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이 보여요. 되게 많이 보여.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떤 순간에 이제 고민했던 영역들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생협 운동이든 뭐든. 이게 다 기본적으로 먹거리라는 공통점에서 시작한 건데, 먹거리라는 거를 넘어야 돼. 지금은 농업 문제나 농촌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으면 먹거리는 공급 소비라는 관계고, 소비자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 확장성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안적인 실험이 필요한 거죠. 대안적 실험. 먹거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를 불러올 수 있는 첫 번째가 제가 볼 땐 귀농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야 하고, 그리고 설령 그들이 이제, 저는 마을에 정착하라고 했지 농사로 다 먹고 살라고는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얘기 없으십니까? 귀농인으로서. 귀농이. 뭐 저도 이제 제주 귀농 10년 차인데, 저 이제 귀농할 때는 어떤 이 생태적 삶이라든지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서 마을 사람이 되고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고 지향이고, 그런 이제 성공적인 귀농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없고, 비빌 언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어떤 행정적이든 아니면 어떤 이웃 간의 어떤 상호부조든 공동체 안에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농사라고 하는 게 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놔지면서, 이제 대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나한테 만족을 주는 어떤 농사나 이웃 간의 관계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최근에 저는 이제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먹고 사는 건 여전히 어렵죠, 사실은. 먹고 사는 건 여전히 어렵고, 농지를 구하는 것도 구하기도 했지만 더 이제 이걸 안정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감이나 느낌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어떤 이웃들 안에서 나도 존중받고 나도 또 어른들 존중하면서 관계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여기 와서 큰 부자로 아니면 뭐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나의 어떤 관심이나 목표가 아닌 이상 또 뭐 그냥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어떤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것 같고 글쎄 좀 생활 속에서나 농사 지으면서 뭐 또 이렇게 실천하고 연대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찾아서 사실은 어떤 제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 하여튼 뭐 태용 부지런히 사회적 농장 하면서 활동하는 모습들 보면 하여튼 감동적이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기저에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라고 바라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보통 이제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농지 규모라는 게 있고 예전에 막 몇십 년 전에는 가령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몇 마지기? 500마지기 되거든요 땅 자체가. 그러면 50가구 정도가 살았으니까 한 가구에 한 10마지기씩으로 이렇게 나눠 먹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30마지기, 100마지기 하는 사람들이 소작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되게 그런 식으로 마을 부지들이 마을의 주민들을 먹여 살렸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제 해남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5농가? 네. 5농가, 6농가가 예전에 50농가가 부쳐먹던 걸 다 부쳐먹거든. 그런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100마지기 단위 되는 거지 한 농가가. 그리고 뭐 기농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중에 많이 떼어줘봐서 10마지기. 그 기계 작업 좀 힘들고 네. 좀 외톨이 있는 데로 중심으로 가죠. 그런데 저도 한 10년, 7, 8년 마을 사람들 그 기계 안 들어가는 꼴짱돈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한 2,000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건 준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가보면 몇 년 하다가 알게 됐지. 이 사람들 왜 나한테 이걸 줬구나. 그리 저 가는 길에 풀도 좀 비고 정비 좀 하고 그러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떤 여세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제주 안에서도 이제 다르다는 얘기 있었지만 이 지역이 특히 사실 광작이라든지 이 경제적인 작물들을 가지고 도박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어떤 게 변동성들이 되게 큰 지역이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인 현장에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나라 농정에서 실패한 농정 중에 하나를 꼽는 게 산지 정책, 산지 정책. 뭐 성주 가면 참외, 그렇죠. 어디 가면 뭐. 제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저 대장에 가서 당근 하잖아요. 당근 농사 지으면 당근 박스를 사질 못해. 산지 농정 때문에. 당근 맞아, 박스 맞아. 그 규격 자체가 없어. 그 다음 씨앗도 안 팔아. 지원도 보도도 잘 안 줘. 아예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산지 농업 정책으로 인해서 산지화 집단화돼 했다고 하지만 그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자재 업체라든지 농협 먹고 살리기엔 딱 좋은데 이게 한국 농업하고는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농업으로 먹고 살라고 할 때 이 산지 정책은 대농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농은 또 영농작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탈농민으로를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구조가 대부분이 이젠 뭐라고 해요? 농업 경영체라고 하잖아요. 농업 경영이냐 경영이. 경영을 해라. 좋은 의미가 아니고 수익을 내라는 거지. 못 내면 망한다. 떨어져 나가라. 그렇죠. 이 판에서 농업 나가라. 경영인데 그냥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근데 이제 이 산지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기존보다 소득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 지역이 예전에 마지기 개념했지만 이 마지기가 딱 평수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생산력 대비해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지기가 제일 적은 데가 전북이에요, 전북. 전북. 예, 어디냐. 그 우리나라 지평선에 보이는 그 동네는 180평이에요, 한마지기가. 제가 지난번에 노콜푸드 때문에 강원도 춘천에 당근 때문에 교육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한마지기가 몇 평이니까 몇 평일 것 같으세요? 400평. 400평? 400평. 강원도. 강원도.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는 마지기를 예전에 뭘 기준으로 했냐면 조오고 보리를 기준으로 했다고. 조오고 보리. 주작국. 그러면 애월이나 이쪽은 한 200평이 한마지기. 이 동네는 400평이 한마지기. 제주랑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토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또 불러오냐면 농경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무조건 장자 중심이에요. 왜?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라. 근데 애월은 토질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0평이면 2배의 생산성이 보장되니까 거기는 장자 우선은 맞지만 차기 안 빼도 조금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제주의 동서남북이 제사 문화가 다른 이유에는 농경의 차이가 있어요. 문화의 차이. 네. 문화라는 게 어차피 농업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이쪽은 아까 광작이 아니라 높게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3000평으로 예전에 기준으로 했어요. 3000평은. 왜냐면 스스로 자급자족하려면. 3000평이 돼야 판매용이 아니고 자기 소득용이 되는 거예요. 3000평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소득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같이 핸드폰 안 썼잖아요. 핸드폰 안 쓰고 학원 안 다니고 뭐 이러면 3000평이 기준이겠지만 이제 하나씩 붙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붙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측면을 간단히 놓고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차 있고 뭐 휴대폰 쓰고 노트북도 쓰네. 뭐 요새 뭐 영화도 뭐 넷플릭스인가 뭔가도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씩 점점 더 넓어지지. 가끔 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 옵션으로 더 넓어지지. 그런데 소득이 그렇게 면적에 대비해서 나오냐? 절대 나오지 않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놈 가끔 교육할 때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일기생들도 경험해봤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산성이 2배 차이 납니다. 2배.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농산물 가격에서는 3배 차이 납니다. 저는 파는 걸 별로 걱정을 지는 않아요, 이제. 주문 들어온 걸 못 채워서 문제지. 그렇다고 제가 땅을 넓힐 생각도 없어.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농업에. 저는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약간의 여유도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얼마나 하세요?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한 7,000평 하죠. 7,000평? 근데 그닥 바쁘진 않아요. 시설 빼면 이제 어느 정도 최적화 시켜놨으니까. 시설은 500평. 500평? 그냥 학교 급식에. 학교 급식. 네, 전량 들어가요. 최소비들.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매일 따는 엽채를 하라고 해도 안 해. 못 해.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수확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수확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한 4일에 한 번 정도 상추 같은 거. 좀 타협을 보자. 이러는 거죠. 상추가 마지노선이군요. 네, 상추보다 더 빠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3배 차이 나면요, 진짜 차이가 커요. 특히 귀농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판매처인데 도매시장에 가잖아요. 도매시장 처음 가면 품질 안 봐요. 이름 보고 그냥 최저가야. 근데 그 농산물을 내가 가져가잖아요. 가격이 달라져. 네. 근데 사람들은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잘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절대 우리나라 농업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응?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감자 있잖아요. 박스하고 생산자 이름만 바꿔도 가격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팔아야 돼. 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했는데 첫 해에 진짜 당근이 뭔지도 안 보던 분들하고 했는데 흑자냈어요. 비결은 파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농업소득 얘기하잖아요. 농업소득 얘기해보면 결국엔 예산 문제로 가요. 근데 도시에서 이런 얘기 한다면 우리 삼촌 엊그저께 치킨집에서 망했는데 도시 소득 안 나온다고. 근데 왜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농민 소득을 줘야 하는지를 이해를 구해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 농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민의 소득이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농민이 안정적인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소득을 내려면 거꾸로 도시를 상대로 농민이 먼저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예를 만들어줘야 돼. 정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농장에 주력하는 거예요. 앞으로 농업이 살려면 농업의 가치를 도시에 설득하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표도 안 되는데? 표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그거는 지금 뭐 농민이 뭐 도시로 나가고 뭘 하고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농업은요, 가격을 벗어난 논의를 하려고 한 순간 자신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도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지 않으면 도시에다, 농촌에서 백날 해봐요. 표로 돼요? 표도 안 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갈 때 잠깐 얘기하지. 거기 당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게임도 안 돼. 차라리 용산 재개발은 전국 사안이라도 된다. 제주시에, 제주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농업소득, 농민소득 해요. 예? 최초로. 근데 그 전국 쟁점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은 도시민들이 농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경쟁력을 삼아야 된다. 아니, 앞으로 농업이 먹거리라는 생각으로만 해서 내가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서 농민이 소득을 보장한다?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야. 그렇게 되지도 않는 구조인데. 에? 그러니까 그걸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넘을 거냐는 거지. 지금 그러면 우리 농업 구조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 제주의 농업인들, 정말 전문 경영인들 있잖아. 제주의 농업인들은요, 농사꾼들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좀 알아야 된다. 내가 볼 땐 제주의 농업은 이제 두 명이 자주우지하죠. 하나는 전국 도매상하고 농협이 자주우지하고 있죠. 그게 내가 볼 때 농민이 있나? 농민이? 아니, 거기에 그 좌지우지 되는 것 때문에 농민들은 실제 지금 어떤지 그거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지 뭐. 대박 아니면 힘들지. 쪽박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박은 별로 없고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제주 농 구조 자체는 이제 밀감류랑 어쨌든 감귤. 채소류잖아요. 크게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귤 같은 경우에 10년 전보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더 쌌었어요. 감귤 가격이. 나무를 그래서 계속 베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내죠. 네. 배냈는데 배내고 거기다가 이제 시설을 하지. 노지는 줄었는데 시설은 점점 늘지. 시설 늘려가지고 거기다 뭐해? 감귤 넣어줘. 망감류로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망감료가 돈이 돼. 돈 됐다고 하면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돈 돼. 네. 천혜향 엄청 늘어난 거지. 그렇죠. 천혜향 말고 한라봉. 한라봉. 지금 뭐 한라봉 뭐 지금 뭐. 또 레몬이 대표적인 거 아니야, 레몬. 레몬 된다고 했더니 벌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에 레몬이 농가들이 딱 생산하거든요. 아, 그래요? 3년, 묘목 심지 올해로 3년, 4년 되니까.
시작하니까 벌써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뭐지? 과실류들은 묘목 장사들이 돈 제일 많이 받는다. 원래 과실 장사를 하면 3년 전에 묘목 몇 개 팔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 그 블루베리도 아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무 같은 경우가 아직 좀 네. 심한 예인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무 농사를 지으려면 보통 12만 평을 기준으로 해요. 12만 평? 12만 평 이하는 경쟁력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어떻게 계산하냐면, 12만 평 정도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인부를 고정적으로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12만 평 정도 돼야 약 치는 사람 3명을 썼으면 한번 약을 쳐. 다른 밭 다 쳐. 그냥 다시 돌아올 한 때 바퀴 되면, 돌리는구나. 또 약 칠 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흙무가 아니고 다 도시에서 세척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럼 세척하려면 세척할 물량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하루에 한 1,500평에서 한 2,000평을 세척해야 한다. 아니면 3,000평은 해야 된다. 그냥 3,000평을 30일 내내 해면 9만 평. 근데 중간에 비 와. 작업 못 해.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작업하려면 12만 평 정도는 있어야. 그럼 12만 평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세척 공장에 잠깐 비는 날 가서 세척해야 돼. 안 해줘. 그렇지. 그럼 세척을 안 하면 세척물은 어디 가서 지금 집에서 다라에다가 물 받아서 하나씩 닦으면서 보낼 거야? 예? 그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을 어떻게 해? 지금은 파레토 공급이란 말이에요. 파레토 공급이면 파레토 한 파레토면 52개잖아요. 52개 채워야 할 거잖아. 여기 만약에 무에서 52박스도 안 나왔어. 그럼 남의 거 얹혀서 해야 한대.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런 게 제일 스트레스야. 네.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은 그죠. 느껴가지고 그렇지, 보내야 그렇지. 돼. 그렇지. 다른 집들 자기 보내고 싶을 때 다 옷돈 하나 부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때나 부르는데 자리 빌 때 전화 와. 내일 한 자리 비는데. 그럼 그때 꼭 비 오는 날 전화해. 그럼 비 맞으면서라도 수확해야 돼. 안 하면 못 보내는데. 응?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2만 평 무농사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3년에 한 번 냉해가 오든지 뭐가 한 번 와서, 그럼 기존에는 3년에 한 번 벌면 버틴다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까지 무 가격이 안 좋았어. 그러면 하나씩 무너져야 돼. 그래서 처음에 12만 평에다가 올해는 20만 평이 커트를 했냐. 왜? 올해는 한 서너 망한 거죠. 그럼 그 망한 땅을 또 싹 해. 근데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땅을 임차해주는 전문 브로커가 생겨요, 여기. 왜냐면 1,000평짜리라도 필지를 몇 개 관리해야 돼. 200개 이상 관리해야 하는데, 그 자기가 농사하면서 언제 그 땅 알아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문으로, 저 누구네 돌아가셨다, 장례식만 전문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 죽은 농지 어떻게 해? 죽은 분의 농지. 그 아들이 농사 지어? 딸이 농사 지어? 안 짓거든. 그러면 그 땅, 야, 우리가 2천 얼마에다가 보장해 줄게. 그러면 거기서 뭐 한 2% 수수료 먹고. 평당 2천 얼마? 전국에서 제주도가 여기가 가장 높아요. 여기 2,500원이에요. 와. 평당 2,500원. 해남은 상상도 못할 일. 그러면 해남에서만 3,000원, 2,500원 내면 수익 못 낼걸요? 그렇죠. 힘들지 그렇게 하면. 2,500원 매출 나오기도 힘든다. 장목이 2,500원 나오는 장목이 몇 개나 들어. 홍보를 해가지고는 2,500원 내죠. 응. 아유, 그래갖고. 근데 여기가 2,500원인데 실제로 거래가 돼요. 여기 2,500원이야. 전국에 가장 비싸. 근데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니 그 2,500원이 2,500원을 벌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2,500원 망해 대박. 그럼 이제 그렇지. 한방으로 하는 거야. 약간 고구마 저기 무안이 쪽에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30만 평씩. 그래요. 다 그 산지 농책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는 답이 나오겠어요? 일단은 나도 치고 보는 거지. 2,500원이든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박 나길 기대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1월 중순에 물값이 똥값이 됐어. 산지 폐기 하라고 산지 폐기하면 평당 뭐 1,500원, 2,000원 준다고.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갈아엎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물값이 치솟아 올라? 물값이 막 오르면 한 달 동안 거의 수확 못하고 2월 15일 딱 되면 막 평당 막 2만 원, 3만 원씩 막 포장마리가 막 되고 막 그러면 평당 1,000원 그 남겨라 쓴 거 반에 반만 살려도 아까 네. 조금 이어가지고 인력 예, 인력. 요새 어떻습니까? 분위기? 인력 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그나마 제주는 무사증 제도로 중국 인력이 언제나 많았어요. 언제나 그냥 여행 오다 보면 몇 명 집에 안 가고 이런 게 태반사라. 그래서 한데도 최근에는 이제 그게 핑계가 돼갖고 그냥 많이 올랐죠.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들도 하는데 최근에 좀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중국이나 이쪽 필리핀 이쪽은 자기네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네가 공급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비슷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중국이나 그쪽에서 벌써 들어올 때 그 자기네 웹을 설치해 놓고 공유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고 이제 그 자국 내부에서도 그걸 왜 미친 척 하냐면은 그거를로 어떤 뭐 자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걔들도 뭐라고 안 하고 영사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사고만 안 내면 그리고 이게 인력 시장이 점점 이제 한국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게 한국인이 별로 없는데 뭐. 동네 뭐라고 그래 할매들 이제 거의 일 안 하시죠? 제주는 그나마 아직까지도 많이 일하는 편인데 과거에 순우름이라고 해서 공동체로 했었는데 이게 순우름 품앗인데 지금도 지금도 이게 좀 약간 문제로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순우름 자체의 멤버가 아니면 또 되질 않아. 네, 거기만 돌아도 꽉 차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좀 부탁하면 한번 일하거나 아니면 자체 노동력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노동력이 안 드는 방향으로 농법이 가고 기계화로 가고 그러죠. 안 그러면 여기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경지 면적이 좀 되면 뭐 전속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3-4명이 계약하면은 내가 하다가 시간 나오면 이쪽 박 가고 이쪽 박 가다가 다른 박 가면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지. 그래서 가족 노동력으로 해결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는 이제 몇 명이 다 같이 하니까 내가 하다가 시간이 3시간 남았잖아요. 그럼 옆박 가서 이어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좀 낫지. 귀농인 처음에는 인력 자체를 상대를 안 해주죠. 면적도 작고. 여기도 아예 채용하는 방식들도 좀 생겼나요? 아니면? 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합법 부분 대부분 축산이고 여기는 축산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불법 체류인데 월급제로 그냥. 월급제로. 월급제가 워낙 많아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요새 그렇게 추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그게 또 가능해진 게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있던 여기는 3차 서비스 산업이 많았다가 그 인력들이 다 농촌으로 들어온 거야. 건설도 안 되지, 식당 안 되지 하니까 거꾸로 자기네들이 들어와. 지금 역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지. 위쪽은 힘들어 죽겠다 그러던데. 예. 가격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쪽은 체류나 이게 이전도가 워낙 시설이나 이쪽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니까 축사는 워낙 단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데 그 다음에 축산 농가들은 조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채소 농가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아마 더 심각할 거예요. 일당이 요새 얼마씩 합니까? 처음에 작년 당근 수확할 때 갑자기 인력 사장이 우리는 1년 계약으로 하는데 조금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자기도 데려오는데 그래서 얼마 하니까
다 주고 해서 9만 원 줘야 한다고. 자기네 간식이랑 뭐랑 점심 다 뭐 회계로 해서. 그래요? 계약이랑 다르잖아 했더니 그래도 대정은 더 줘요. 그냥 대정에서 더 주니까 자기는 글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알았시요. 그럼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해보고 내년에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오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오른 거니까 지금. 텀이 7만 원, 6만 5천 원 했던 게 얼마 안 됐어. 6만 원, 7만 원 하더니 7만 5천 원 하더니.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 도시 가서 그 얘기 자꾸 하는데 아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없다고 하면 농촌에 인력은 안 오고 힘들다고 하면서 그럼 세상에 편한 것만 하면은 지금 건설하고 농업은 60~70%가 다 외국인인데 뭐 그건 안 하면서 뭘 그러니까 도시에도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스스로 삶의 가치나 이런 거 맨날 성적만 배우고 이러니까 해남은 아예 읍내 이렇게 약간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 이 뭐라고 그러지? 동남아권 네. 친구들 자기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 아 있어요. 요새는 또 중앙아시아 쪽 애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쪽 애들 또 이렇게 막 그쪽 애들도 또 등치가 좋잖아요, 남자애들. 밤에 돌아다니면 무서워요. 그리고 걔 동남아 애들은 밤에 술을 잘 안 마시거든. 근데 그 저쪽 뭐야 우즈베키스탄 이런 친구들은 와가지고 술을 마셔요. 아, 술도- 밤에 나와서 돈을 쓰더라고 그 친구들은. 그리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밥 문화 자체가 좀 달라졌어. 남자애들 뭐 10명씩 이렇게 다니는데 한국 남자들 10명씩 잘 안 다니잖아. 도시나 가면 농촌에 뭐 10몇 명씩 모여가지고 술 먹고 있는 거. 거의 분신 이렇게 했는데 덩치 편의점 이만큼 까졌어. 10명씩. 작년에 비 엄청 왔는데 한번 싹 쓸어서 재파 좀 해줘 재파 좀. 하여튼 몇 년째 지금 여기 또 뭐 계속 그러고 있지. 기후위기가 좀 심각. 이게 여름에 이렇게 파종식이 되고 그러면 계속 날씨 때문에 하여튼 예민해진 가운데 이걸 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근데 좀 체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제주에만 있었던 방학이 있었는데 보리방학하고 유채방학이 있거든요. 방학 방학. 그날 수업하지 말고 농촌 다 네. 집에 가서 보리 비고 유채 털 때니까 아예 방학으로 줬었다고 내 했을 때도 그때가 언제냐면 6월 6일 현충일 전후라고. 그때가 이제 보리 털고 유채 털고 할 때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보리를 지금 다 수확했어요. 벌써 며칠이 땡겨져요. 그러면 한 5월 넷째 주 30년 만에 보름 이상이 땡겨진 거예요. 이제 품종도 보리가 조생으로 돌긴 했지만 품종으로 한 단축된 시간도 있지만은 사실 유채 같은 경우에 품종 개량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진짜 한 10일 이상 수확이 빨라진 거예요. 순수하게 봐도. 봄에 비가 요새 또 많이 오잖아. 비 와도 그 정도로 땡겨지는 거야? 봄 농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최저 기온이 제일 중요한데 최저 기온이 제주도가 생긴 이래로 두 번째로 높았어요. 올겨울에 좀 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 딱 3일 춥고 네. 나머지는 다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차가 왜냐면 기온차가 커졌구나. 커졌는데 평균 기온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 같은 경우에 영하 6도 되면 제주가 영하 4도면 육지무 다 버리거든. 그러면 영하 7도면 무는 그냥 그 순간 끝이야. 그러니까 제주가 영하 4도에서 12시간 되면 제주도 끝나는데 한 재작년에 한번 그랬고 그래 전국의 물값이 완전 폭등했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해안바만 살고 해안바. 여기는 노타리 쳤어요. 여기는 고도차로. 근데 이제 다 온 건 아닌데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썰어보면 아는데 그럼 썰어보면 상품이 안 되잖아. 그런데 세 개 중에 하나가 걸어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차마 공부 못 하겠더라고. 그냥 노타리 쳤어.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파종이나 이게 되게 빨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태풍이 횟수가 많아. 예전에는 9월에 태풍, 8월 말 이럴 때는 거의 태풍 안 오고 했었는데, 뭐 요새는 뭐 언제 온다,
신호 안 오고 오니까 약속 안 오고. 어쨌든 여기 이제 여름 태풍이 관건이니까. 태풍 좀 진짜 9월달 이렇게 오면 방법이 없지 뭐 그다음. 그렇지. 그 다음에 다 무만 갈아야지. 무밖에 갈 게 없는데 뭐 다 지났는데? 당근 농사 어떻습니까? 당근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농민들도 나는 농민이나 이렇게 해도 좀 약간 지금 우리 한살림이나 친환경이나 농민이랑 농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주요 과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랜 묵은 숙제이기도 한데 타이어가 많이 자라고 왜냐면은 지금 당근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지금 생산자 조직을 하고 뭐 공급권에 대한 자조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시장 장악력이나 그럼 안정성에 도움이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개다 상태가 쏙 좋지. 내가 볼 때는 당근은 지금 계속 절반 이상 이미 수입이 된 지 오래요. 빵빵한 거만 막. 한 24만 톤 정도 된다고 하면 국내 전체 소비량이 이제 제주 국내산이 지금 10만 톤이나 될까? 혼자 접종 났어 아니면 거기서? 이미. 그, 10만 톤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급률을 높인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농민회에서 국산 김치로 양념 채소에 들어가니까 뭐 그런다고 하는데 농업을 먹거리라는 기본적인 가격 중심에 먹는 거, 먹거리 이런 게 하면 가격을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고 지금 최근에 당근도 중국에서 오죠? 중국 하다가 이제는 상인들이 중국도 비싸다고 베트남에 가요. 지금 중국산이 절대 사수인데 베트남산이 최근에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늘었어요. 베트남 더 싸거든,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베트남이 밀릴 날이 온다니까. 이미 몇몇 품목들은 이미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가 이제 국내 당근을 결정하는 거는 제주도 작황이 아니고 중국 작황이야. 중국이 작황이 안 좋으면 수입 물량이 국가가 통제해 버리니까 국내 당근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국은 자국내 단가가 오를 것 같다, 공급량이 딸 것 같다면 수출 제한할 수 있거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게 거꾸로 이제는 국내 당근 가격을 태풍도 있지만 중국의 작황이 변수라니까. 그게 산둥성 이런 데 작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중국 뭐랄까 중국 농사 상황을 이렇게 항상 좀 주시해 봐요. 그래서 농업기술은 그 농촌경제연구원에 그 세계농업 편에 지금 세 개가 나오잖아요. 세계농업. 예? 세계농업에 전 세계 농업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농업 나오고, 북한 농업 나와요. 북한하고 중국은 따로 난다고. 그냥 북한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주의 있게 해주는 거고, 중국은 아주 긴밀하니까. 근데 중국의 월 도매의 단가가 얼마인지가 매일 계속 제공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 제주의 부자의 당근은 드림세븐이라고 소비자들이 모양으로 보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길쭉하면서 모양이 잘 빠지고 매짐이 좋은 거를 주로 선호하는데, 이 당근이 일본에서 말 먹이용으로 개발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에 되게 강해. 병해충에도 강한데 맛이 없어. 근데 모양은 좋아. 그냥 일본 가서 물어봤더니 일본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품종 아니니까 모르더라고. 그냥 이게 어디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대. 그러니까 아직 우리 도시의 소비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 중심에 있고 시각적, 그러니까 기능이나 원래 맛이 뭔지를 몰라. 그냥 농맹이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맹이죠. 이제 문명은 없잖아. 글자는 웬만큼 다 하니까. 6시 내 고양이도 안 나와 이젠.
다 하니까. 그러니까 농맹이 시대에서 보니까 이제 보는 걸로만 보니까 당근이 그 드림7으로 바뀌면서 한살림 내부에서도 맛이 없어졌다는 평이 나오거든요. 그게 품종을 쫓아가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 한살림 소비자들도 모양 보고 가. 소비자는 이제 응. 시장의 시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삭과이나 이런 아직도 조생이나 당도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 당근이 이제 국내산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 논리가 없다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아, 왜 국내산 당근을 먹어야 되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나도 동의가 안 되는데. 뭐 농약 안 쳐? 같이 농약 똑같이 쓰잖아. 이제 PLS 적용하니까 저기도 검사고 들어와. 그 다음에 신토불이 종자도 국내산 종자도 아니고 대부분의 인력도 중국인들이 다 하는데 농자재 저 농자재? 야, 유박은 뭐 수입 안 하나? 경해충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그러길. 아니, 신토불이 너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축사는 난 축사는. 그러면 신토불이란 단어 안 들은 지 꽤 됐네, 진짜. 이제는 왜냐면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업부에서 축사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 품종도 수입, 인력도 다 계약 노동자, 사료는 99% GMO, 그 다음 판정 기준도 미국 기준이야. 도대체 사장이 한국인이라는 거 보고 이게 농업에 왜 들어와 있는지 난 모르겠다고 내가 가서 얘기하거든. 그럼 막 인사 팍팍 쓰면서 하는데, 이제 농업을 다시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한 신토불이 얘기도 못하고, 근데 뭐 당근 가격을 국내산이라고 왜 비싸야 되는데, 딱 유일한 이유는 사장이 한국 사람이야. 그 빼고는 난 이유를 모르겠어. 제주도는 앞으로 그래서 제주도 농업은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제주도 농업은? 제주 농업은 이미 육지를 쫓아갑니다. 육지를 쫓아간다고? 망하는 길로 가는 길. 지금대로 가면 망해요. 지금도 이미 살리기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농업에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아니 그래도 제주도는 아직도 보니까 이 뭐라고 해 농업 뭐지?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크던데 꽤 크던데. 아, 그게 꽤 커요. 뭐 그거 큰 거랑.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도 아직은.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농업의 가치랑 농업이 뭔지 재정립하지 않으면, 아니 뭐 굳이 뭐 꼭 제주에 농업이 있어야 하나? 제가 지난번 교육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토론회 갔는데 막 농업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와서, 우리 수출용 컨테이너 있잖아요. 우리가 제주에서 양배추 파동 나고 막 그러면 싱가포르에 막 수출하거든요. 그 컨테이너 하나에 양배추 가득 실으면 얼마나 지실 것 같으세요? 수출용 컨테이너가 좀 크잖아. 그 가득 실으면 6천만 원 지거든요. 6천만 원? 6천만 원어치. 예. 근데 그 공무원이 나중에 와서 거기에 반도체 포장해서 실으면 얼마나 지시냐니까, 얼마나 지실 것 같아요? 몇십억 되나? 230억. 230억. 그러면 그거 하나 보내면 양배추 4천 컨테이너 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거꾸로 묻더라고. 응? 뭐 옛날처럼 반도체를 먹고 살 수 없냐 이런 논리로 이제는 설득이 안 되지. 전농 농민회시죠? 아니요, 저는 농민회 가입하려고 3번 갔다가 쫓겨났어요. 왜요? 아니, 자기네 조직정비 기간이라고 나중에 현수막 걸 때 오라는 거야. 그때 막 내부에 조직정비 할 때라. 아우, 삼고초려도 아니고 3번 찾아가다가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했더니 동네에서 다 나 농민회 회원인 줄 알아. 근데 난 진짜 이제는 형님 농민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들어오래. 나 이제는 안 가. 농민운동. 농민운동 바라보시는 시각 어떠십니까? 내가 봐서 농민운동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거?
조직이 너무 많아. 하다못해 무슨 농민단체 협의했는데 내가 알기로도 이미 활동 안 하는 조직부터 연서명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이익 집단화 돼버려서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너무 심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이 소수로 한정돼 있고 대표성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민회가 조합원 평균 연령이 68세일걸요 지금? 그 정도 되겠죠. 68세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분들이 처음에 젊은 시대에는 30, 40대 때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 니장급이야. 그렇죠. 뭐 마을에 농지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 유지들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한 조직이 계속 그렇게 밖에서부터 유입을 못 받으면 그렇게 간다고. 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농업은 내 쪽에서 변혁할 만한 힘을 이미 잃었다니까. 농민단체에서도 이익단체하거나 그 협의회 중심으로나 가지 그것이 실제로 활동을 했던 농민회가 실제 움직였던 시기가 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뭐 WTO 그때까지만 해도 움직였지만 그 후에는 이미 농민회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동력 자체가 의사 결정 구조 자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농민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전국 조직들이 다 그런. 아니 그다음에 또 하나 슬픈 거는 대부분의 농민 조직의 역사가 봐요. 예전에 박정희 때 만들었다가 전두환 때 활성화되고 노태우에서 완전히 그냥 돈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했다고 할 만한 것이 몇몇 농민회가 있지만 대부분 대정부 투쟁만 해왔지 지역 사업을 안 해본 거야. 대정부 투쟁에서 이제 군사 독재라는 것이 하나 사라지니까 방향의 초점을 그럼 지역이나 농업으로 돌렸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눈 돌릴 수 있는 지역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할 수 있는 운동은 없구나 뭐 이러면서. 아니요, 많죠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농촌에는 농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농촌에서 새로운 뭐 학교를 살린다든지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정 농산물 가격 보장 뭐 이렇게로만 가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새로운 길을. 뭐 주변에 이제 물론 좋은 농민회 분들 많으신데 보면 이제 농업 정책 관련된 것들도 좋은 그러니까 의지들도 만들고 여전히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긴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가격 보장 영업한 한 몇십 년 동안 그거만 계속 눈 보이는 거야. 답답하더라 그런 지점도. 농촌형 신재생 에너지. 제주도는 근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어요.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오래전부터 이미 있어가지고 제주도의 관점 좀 궁금하더라고요. 농지에도 많이 장식하고 있지 태양광. 특히 과수원이 많이 했지. 한때는 과수원이 이제 고령화되고 가격이 강굴 가격이 안 좋으면 초반에는 저 태양광이 수익이 좋으니까 그걸로 많이 돌았죠. 우리 필지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임진홍 했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농사 짓고 하는 임대 짓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농사도 못 짓는데 관련해서 뭐 제주도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를 넘어서 에너지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코로나 때 우리가 마이너스 한 7%가 아니잖아요. 한 2%? 3% 했잖아요. 마이너스 2% 3%에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핵발전 딱 끊었어. 그럼 핵발전을 끊었어. 그러면 대체 에너지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될까부터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게 답일까? 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이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결론으로 가면 맨날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게 과연 뭘 목표로 하는 거지?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도 에너지 총량을 그대로 놓고 쓴다는 건 환상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 자체 소비 자체를 총량을 줄이지 않고는 줄여야 대체 에너지라는 것이 어차피 태양광으로 철광을 못 녹여요. 마지막 친환경 농업. 아니, 친환경 농업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말이에요. 친환경 육수법이라는 변칙을 써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법 자체나 용어 자체가. 아니, 친환경 농업이라는 말을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뭐, 그래서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든지 이런 농업이 이름을 만들어야지,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만 일으키고 핵심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친환경 농업 누가 그걸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우리만의 잔치지. 제주도는 몇 프로? 1%? 제주 농업에? 1% 돼? 아니, 넘죠. 그런데 넘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초지가 있어서 그래, 초지. 유기축산 초지가 있어서 그게 한 300만 평 될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훅 떨어지죠. 왜냐면 우리 부자업 전체에 제가 협의회, 부자업 친환경 농업 협의 회장인데, 이렇게 산업계에다가 맨날 얘기해. 그럼 일을 많은 거야, 이렇게 몇 명이냐? 하니까. 저희가 한 99명에서 10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친구 100명 정도. 의회에서 100명.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전체로 하면 1000명. 아, 여기 그런 거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그런 거. 문외 하늘로서. 왜 안 들었어? 저는 이 농업 이런 거랑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땅하고 엄청 가까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감상이랄까?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뭘 심어서 이게 막 자라고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성적이니까 하나도 안 돼. 농사 질때 제일 신기한 게 싹 나는 거예요. 이미 맨날 봐. 경험해 싹이 본 언제 적이 나지? 있으니까. 싹이 언제 나지? 당근싹 심하다. 아주 그냥 하늘 판게. 이런 사이 올라오면 일단 당근싹 애가 좀 타더라. 올라올 때까지. 그렇지. 여름 작물들이. 그 다음에 제일 한 게,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다음날 오면 없어. 녹았어. 근데 분명히 있었는데 가보면 자리가 이동돼 있어. 물에 떠내려서 이쪽 기출로 가 있어. 불러다 이제 감자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에 최근에 가장 많이 하나를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다. 왜? 매일 하루하루 관찰이 있어요. 이거 가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가서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섹스하기 이렇게 다양하고 시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고, 시를 하나씩 놓으라고 그러고 미수시계로 하나씩 하라고 일부러 시켜요. 그래야 시를 부러지게 보거든. 자, 3시간 동안 하나씩만 집중해서 넣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달라요. 그 작은 시도 큰 놈, 작은 놈.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그때는 좀 남달라 보이지. 귀여울 거야. 작은 거 할 때는요, 서로 말도 안 해요. 기침 하면 그냥 하면 다시. 그날은 다시 또 저부터 다시 리셋이야. 그러니까 볼 때는 좋은데 교육받을 때는 스트레스지. 다른 지역 농부들에게 하시는 이제 우리의 농업이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범위 시대는 이미 지난 지가 한참 됐어요. 내가 잘해서 무엇이 된다는 것은 환상이고,
외로운 서민들, 그냥 소멸되지, 소멸. 그래서 저는 이런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만 머물지 말고 도시로 나갈 것을 저는 찾는 거잖아요. 도시로 가자. 농촌의 답을 찾으려면 농촌에서 찾기 어려워. 도시에서 답을 찾아서 그들이 농촌에 오게끔 해주는 것이 농업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는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감동적이네. 감동적이라. 감성 있게 얘기해서. 훌륭하죠? 감사합니다. 아유,